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 뭘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 바로 단순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상황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러시아였는데 다 없어지고 있는 거야.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아유, 밥은 먹고 하자. 네, 진짜 더 이상의 약간 지방이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지난 회차에 저희가 올해의 그 키워드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봤을 때 키워드를 하나 뽑자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저의 어떤 돈벌이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키워드를 뽑는다면 자, 한 단어로 2023년 경제를 전부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 꼽아라. 있군요. 역시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금리와도 관련되고 물가와도 관련되고 우리 경기 전반의 상황과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과도 관련되는 합쳐지는 모든 거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 바로 러시아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뚜둥 뭐 소리 나가지 이거. 아니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약간 러시아 곰 같은 느낌도 조금 CG 분명 입힌다. 지훈아 그런 짓 하지 마.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 폭등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린 거잖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 침체가 급격히 왔지. 아 러시아 이거 그 다음에 수출 안 됐고 그러니 다시 일자리 이런 거 다 관계가 있잖아. 제가 본 기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둘이서 전쟁하니까 무슨 항구를 막아가지고 밀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식량 막 이런 것도 곡류값도 오르고. 그럼 곡물 가격 오르지. 그 다음에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서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거 가격 다 뛰는 거거든. 유럽에 가스관 잠근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럽은 뭐 물가 상승률이 10% 넘거든. 10%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 경제적인 상황을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물가를 낮춘다든가 금리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모든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심플하게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까요? 형이 경포 청년이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걸 알면 그때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그렇겠죠. 저희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니까. 이게 또 이제 여기 또 살찐 송중기 이런 거 절대 넣지 마. 야, 음식 나왔다. 그 사이에 뭐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저희 또 감독님들 것도 시켜야 되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먹고 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지금 가장 물가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곡류. 그렇지, 생활 물가 아니야. 특히 먹을 거 다 뛰었어. 왜 뛰었겠어? 우리나라가 자체 재배하는 게 별로 없잖아. 맞아요. 식량 자급률 OECD에서 최하위권이고 곡물 자급률도 OECD에서 하위권이야. 그러니까 쌀 빼고는 거의 다 그냥 없군요. 왜 그런 그동안 밀 재배 안 하고 뭐 다른 먹거리 재배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안 나는 거야. 외국에서 워낙 벌크로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입해서 딱 갖다 풀면 여기서 재배한 가격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값싼 먹거리를 충분히 조달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재배 환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농땡, 롯땡 뭐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과자 만들고 라면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엄청 밀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 필요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체지를 찾았어. 그게 어디서 하겠어? 러시아 땅을 샀습니까? 맞아. 빙고. 그분들 대단하시네. 예. 어디에 샀냐 하면 우리 그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동네가 있어. 그 근처 자르비노라든가 이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연해주라고 불러. 연해주 들어갔어요. 그 연해주 지방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만한 땅을 샀어. 그럼 진짜 트랙터가 한 대가 거의 뭐 한 줄도 못 하겠네요. 진짜 그런 엄청 수준이에요. 크게 샀네요. 잠깐만. 근데 그게 지금 전쟁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누가 더 추진하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먹거리 대체지를 찾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 그게 퀘스천 마크고 하나가 더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좀 어려운 용어다 너.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니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데. 거봐.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온난화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막 사과 같은 거 요즘에는 저기 막 철원 이런 데서 사과 나온대요. 맞아. 예전에 나 어렸을 때는 포항에서 사과 키웠어. 근데 지금 포항에서 사과가 안 나.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네.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아열대 작물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뭐 바나나 같은 거를 키운다던가 메론이라든가. 파인애플. 맞아. 그래서 지금 감귤도 이제 제주도가 아니잖아. 아, 맞아요. 전남하고 육지로 경남에서 왔어요. 왔어. 맞아.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먹던 배, 사과, 그러니까 재래용품이라고 하자고. 그걸 어디서 키우게 되겠어? 이제 더 추운 데로 올라갔군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 아 연해주구나. 북한은 안 되잖아. 그래서 위에서 또 거기를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바뀐 거지. 단순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상황이 이게 무슨 물가 올리고 금리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그 문제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공간 또는 파트너가 러시아였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완전 우리 밥상의 문제네요. 지금 당연하지. 완전. 그럼 러시아는 최근에 가셨던 게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러시아는 좀 꽤 됐어. 아, 좀 되셨어요? 한 5년 됐네 벌써. 아 꽤 된 게 5년. 그 대부분 러시아는 우리나라랑 경제 협력을 하기를 원하거든.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 뭘까? 전자제품? 아, 저 알 것 같아요. 뭐? 아 죄송 이거 야 맞추면 약간 이것도 좀 실망하실라나? 아니, 한 번만 맞춰. 나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혹시 방산 쪽? 아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 뭐? 아 반도체? 반도체. 아. 러시아가 국방 강국으로서 계속 유지하려면 고사양의 그 무기들이 많이 생산돼야겠지. 뭐겠어? 전투기, 그 다음에 미사일. 근데 이런 거 다 뭐 들어가겠어? 반도체가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요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두 나라 남았거든. 아 그럼 대만과 한국입니까? 대만과 한국이지.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뭐 거기도 가전제품도 쓰고 다른 여러 산업 발전도 해야 되니까 반도체를 그런 차원에서도 수급을 받아야 되지만 러시아의 상징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반도체 수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딱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럼 그런 과정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굉장히 많이 도모해. 근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번에 물가 폭등시키고 금리만 올리는 주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고 하면 가장 많이 손을 잡아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원래는 러시아였어. 근데 그게 다 도라미타비로 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약간 진영이 반대쪽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협력을 하기가 프로젝트가 다 거의 중단 상태거나 홀드 상태인 거야. 왜 이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에 좀 더 타격이 있는 걸까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ICT 분야의 최강국이잖아. 그럼 ICT 분야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산업이 하나 있어. 그것도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야. 아 이제 인공위성 끝판왕 아닙니까? ICT의 끝판왕. 인공위성도 직접 쏘을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민간 우주항공 산업도 하고 하려면 우주 발사체를 직접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마 100년 뒤에 2022년에 누가 역사책을 쓴다면 가장 중요한 이정표 같은 일이 경제 파트에서 뭐였을 것 같아? 왠지 이 맥락이라면 슥 나로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답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자체적인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10개국밖에 안 돼. 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도 이제 직접 인공위성도 많이 쏘아 올리고 뭘 해야 우리가 ICT 분야에 계속 강국이 될 거 아니야. 그걸 계속 도모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배워와야 되잖아. 배워와야 되는데 미국에 그걸 부탁을 했는데 가르쳐 줬겠어? 안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이 우주 발사체 그 기술을 살짝 각도만 바꾸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그렇지. 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돈 내고 배워야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를 찾아갔거든? 그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야. 그런데 이 두 나라에게서 결국 전술을 못 받았지. 왜? 세게 불러. 많이 세게 세구나. 불러. 그러면 미국 안 됐지, 영국, 프랑스 안 됐지. 그래서 이제 인도, 이란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인도, 이란도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기술이 후져. 올리긴 올리는데 그냥 뭐 그냥 그 위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뭐 그런 들자면, 느낌. 네. 본인들은 가성비 좋다고 하는데 기술이 후져. 그럼 이것도 안 되고 또 돈을 내고 배울 정도는 아니고 그럼 나머지 나라가 어디냐? 자, 일본하고 중국인데 가르쳐 주겠어? 중국, 일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 북한이 가르쳐 주겠니? 우리가 북한에 배워야 돼요? 열받네. 네. 안 되는 네.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문을 두드렸던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도 필요한 게 있었거든. 교환식으로 배운 겁니까? 그렇지. 러시아도 계속 우주 발사체를 올리려면 반도체가 그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대로 수급받을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우주 항공용 반도체 기술은 같이 개발해보자.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거기는 우주 발사체 동체 기술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약간 이런 윈윈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그럼 이제 후속 사업들 해야 되잖아. 이게 동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체가 러시아 기술이 표준이 된다면 그 나머지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나 모든 프로토콜을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동체를 다시 디벨롭 시켜야 된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해왔던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우리의 많은 꿈과 염원이 후속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번에 뒤로 빽한 거지. 장사하려고 하면 가게 어디다 열어야겠어? 가게요? 필목 좋은 데다. 그렇지. 역세권, 상권 좋은데 그런 데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역세권이 바뀌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잠깐만, 전 세계의 역사권이라면 물류의 역사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의 한 40%가 원래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하는 게 한중일이잖아. 여기서 생산한 것을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로 수출하는 방법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 사이에 말라카 협 지나서 그 다음에 인도양 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수에즈운하 지나서 이제 가는 거야. 이게 거리가 얼마냐면 22,000km야. 22,000km. 그런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 비행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비행기 비싸잖아. 육지로는 못 가니까. 배로 어디로? 위로 가는 거야. 북극 쪽으로? 북극해로 가는 거야. 북극해로 가면 16,000에서 14,000km면 가는 거야. 되게 많이 주네요. 단순 계산만 해도 물류비용이 30% 이상 줄어.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싸게 빨리 배송할 수 있는데 거길 왜 안 갔냐? 왜 안 갔겠어? 왜 안 갔대요? 북극해는 1년 365일 이용할 수가 없잖아. 얼어서? 얼어붙거든. 그러다 보니까 쇠빙선 뭐 이런 거 도움받고 가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비싸진 거거든. 바로 그래서 그 더 빠른 게 있는데 못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그런 있군요. 거야. 이게 우픈 일이 된 거지. 북극해 항로가 드디어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멀지 않은 거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말라카협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길목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국가나 도시들 생각해봐. 홍콩, 이집트 카이로, 싱가포르, 두바이, 뭄바이 다 여기 살고 있는 도시들이야. 바로 그래서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세계적으로 드디어 자신들도 때가 왔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었어. 왜? 일단 일본하고 협력을 할 수가 없어. 러시아하고 일본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잖아. 이제 쿠릴 맞아. 쿠릴 열도. 그 쿠릴 열도가 어디에 있어? 그 완전 일본의 북쪽, 러시아의 극동쪽.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의 거점 지역이잖아. 거기구나. 그 근처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하고 경협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독도하고 경협하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건 배제.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지도를 펴보시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걱정 마세요. 옆에 띄워드릴게요. 네? 뭘 그런 거 걱정. 그 방법이 있구나. 무슨 시청자가 지금 지도를 펴서 봐요. 야, 형이 그냥 MZ 세대가 까불이지. 아니야. 형이 MZ 무슨 세대가 소리가. 아니야. 네. 동해 쪽 가장 북단에 주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중국이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맞닿아 있거든. 그래서 북극 항로 거점 사업을 중국은 원활하게 도모할 수가 없어. 왜냐면 동해로 바로 나가야 뭘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보면 그냥 저기 철도로 뚫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거를 동의를 안 해줘. 그래서 러시아랑은 우리는 이렇게 골목 상권도 같이 개발해야 될 일, 우주 항공 산업 개발해야 될 일, 먹거리 사업 같이 해야 될 일, 우리 반도체 또 수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말도 안 했지만 이미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 중에 하나가 한국산이야. 우리가 직접 수출은 안 했거든. 근데 어떻게 이용했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왔는데 그 중국에 있는 화장품이 한국 거였거든. 그래서 이미 간접 수출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었어. 그게 다 막힌 거야 이번에. 그래서 2023년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난 그래서 러시아다. 러시아다. 야, 이거 공중파인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드세요. 일단 식사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 스텝도 다 먹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이 우리나라가 맞접해 있는 이 극동지방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러시아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태동 이래 국가의 수건 사업이 뭐냐 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야. 아,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람이 살 땅이 사실은 많지 않다.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막 유럽이나 이쪽만 좀 이렇게 좀 편중된 느낌?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역마다 보면 유럽에 가까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쪽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면 올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한다? 유럽 쪽으로. 우랄 산맥 넘어서. 그리고 스스로도 러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 자기들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 지향적인 모습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유럽 쪽이나 이쪽으로 편향되게 발전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 이 극동 지역이 드디어 어떻게 된다? 개발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다시 중국에게 뺏길 수가 있는 거야. 왜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블라디보스토크 있지? 그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른 지가 불과 얼마 안 돼. 아, 그래요? 그게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가 워낙 국제적으로 열세에 놓이니까 러시아가 남하한 거야. 그 전까지는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다 중국 땅이었어. 중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래 이름이 해삼이야. 중국 땅이야. 그 해삼이를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하고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무슨 뜻인지 알아? 블라디하고 보스톡 이 두 개의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동방을 점령하라라는 뜻이야. 아, 문장형 이름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도 자신들이 동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수건이 담겨져 있는 도시인 거야. 러시아의 수건 사업이었다. 그럼 특히 거기가 부동항이거든. 완벽한 부동항은 아니야. 한겨울에는 얼어붙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상당수 쓸 수 있는 얼지 않은 항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를 절대 뺏기고 싶지 하지 않아. 러시아가 부동항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 미니 다큐 또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맨션 미니 다큐 보시면 자세히 제가 해놨습니다. 자, 바로 그거야. 아하. 아, 보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 자기 땅인 지가 이제 100몇 년 얼마 안 넘은 됐군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신경을 안 쓰면 누구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한다? 중국.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이 이제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꾸 뭐 장사하고 교역하고 물류하고 원하겠어? 불안하죠.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막으면서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도 뭔가 먹고 살 게 있어. 여기서도 내가 기회가 있어. 이걸 만들어줄 만한 중요한 파트너. 어디? 대한민국. 바로 그래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지금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중국이랑 어쨌든 저는 되게 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은 어떤 범공산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통하는 게 있고 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친하진 않나 봐요. 친해.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잘못된 상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뭐 북한 아니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진 않죠. 쉽지 않아. 예. 전 세계에서 국경 접하고 있는 나라 중에 사이 좋은 나라 없어. 자, 똑같아. 러시아와 중국도 사실 첨예한 갈등의 그 뜨거운 감자들이 많은데 지금 둘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적이 하나 있잖아. 어디? 미국.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중요하게 옥신각신해야 될 이슈들을 다 뒤로 빼놨었거든. 그걸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 러시아하고 중국 각 국가에서 내가 지도를 사봤어. 그런데 지도의 모양이 달라. 서로 자기 영토를 더 많이 그려. 그건 뭐 국제법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국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합의가 안 돼 있었던 거야. 아직도? 합의를 했는데 언제 했을까? 약간 2차 세계대전 그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둘이 워낙 지금 고수들 아니야. 무협지로 보면. 이 사람들끼리 함부로 국경 가서 싸웠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슬쩍 그려만 놓고 그냥 대충 이제 무마하고 있었다가 도저히 그걸로는 이제 안 될 상황까지 올라와서 합의본 연도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때도 아니고 2008년도. 2008년이요? 2008년도가 되어서야 러시아하고 중국이 국경 문제를 완벽하게 합의했어.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함부로 얘기를 서로 못 하는 거야. 왜? 척질만한 일이 많거든. 그만큼 둘이 이렇게 보면 돼. 지금 뜨거운 감자들이 많아, 이슈들은. 근데 그거를 논의하지 않고 뒤로 뺀 거지. 누구를 일단 대응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둘이 이제 뭔가 합의를 보거나 일단락을 할 이슈가 생겼을 때 여기에 극동 지역에서 중국이 벌써 많이 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 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자르비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브스키 이쪽 근처 있잖아. 이쪽 근처가 분명 러시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중간 유통상인들이 전부 중국인이야 벌써.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이미 러시아 말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써.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긴 거지. 뭐야, 여기가 벌써 중국색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에서는 원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네요, 러시아는. 그럼. 그래서 형이 많이 만났던 러시아 쪽 사람들이 전부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국과 그 동네를 개발해서 중국색을 좀 줄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뭐 회사 차리고 일자리 많아지고 이런 걸 기대했던 거야. 심지어 그래서 러시아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대학교라는 대학을 만들었어. 종합대학을. 근데 그 극동대학을 인위적으로 종합대학으로 굉장히 높은 서열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든 뭔가 발전의 모티브를 만들려고 한 거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한국학,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그 학과, 한국 학과 중에서 가장 큰 학과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 극동대학. 아, 러시아 있구나. 거기 극동대학에서 한국이라는 중요한 파트너들을 아주 밀착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전문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랑 많은 것들을 도모하자. 오히려 러시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러시아는 우리를 되게 중요한 파트너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근데 전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눈물 나고 우리나라도 좀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해서 얻어낼 게 있는데 좀 눈물 나고. 그럼. 서로 피눈물 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기만을 열심히 이제 맑은 물 떠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 전쟁이 끝난다고 과연 러시아랑 우리가 예전처럼 편하게 다시 지낼 수 있을까? 저기 미국 큰형님도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한동안 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언급했던 이것들이 바로 도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감이 많아요. 그럼 뭔가 진짜로 뭐 러시아나 아니면 러시아 관련된 그런 지금 저희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산업군들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막
살아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도모하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러시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되게 아쉽고 안타깝다 이렇게 자꾸 내가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점들이 있었어.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모든 국가들하고 다 잘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많이 도모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다시 잘 풀리길 바라봐야지. 세계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커피나 마시러. 네, 가시죠. 어. 일어나시죠. 네, 어. 옷 입으세요. 이 러시아 편에 대한 이 뜨거운 관심. 야, 18만 명이 봤어.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때 항상 이제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러시아어로는 내가 이거 한 3시간 떠들 수 있다. 그렇지. 네, 이게 시간 너무 부족하다. 내가 3시간씩이나 하라고 얘기했나?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때 기가 막힌 키워드를 하나 주셨습니다. 숫자 444가 왔더라고요. 러시아는 444 농담이 있는 걸로 유명해. 아, 그게 농담이었군요. 러시아에서는 다가 되지 않고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농담이 있어. 자, 첫 번째 4, 영하 40도 이하가 되지 않고선 춥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섭씨 40도 이하요? 러시아는 체감 온도가 6, 7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그런 지역들도 꽤 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러시아에서 전날 술을 엄청 먹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안 깨는 거야, 술이.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술이 확 깰 방법이 창문 열고 그냥 바깥에 내가 찬 공기를 딱 마시자, 문 딱 열고 확 나갔어. 와, 그런데 진짜 그 추위가 어마어마해. 오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호텔 맞은편에 그 할머니가 나에게 러시아 말로 막 손짓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왜 저러시나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나중에 러시아 현지 우리 도와주시는 전문 통역관이자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사신 분이 계시거든. 아이고,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그 러시아 털모자 있지, 검은 털모자 있잖아. 그 귀 덮는 거.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게 뇌가 얼어. 그래서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이 심정지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머리는 뜨끈뜨끈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러시아도 이것도 관련 특징인데, 러시아가 이제 관료들이나 정치가들 중에서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이제 벌을 줄 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에서 제일 흔히 쓰는 벌이 뭐냐 하면 시베리아로 보내버리는 거야. 발령을 글로 내는 거야. 어차피 차편이 없어서 도망은 못 나오거든. 도망 나오는 건 죽는 거야.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개발하려고. 그쪽 지역을 개발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야, 추우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두 번째 4는, 러시아에서는 술이 40도 이상이 되지 않고선 술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추우니까 또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추운 곳에 사는 많은 국가들, 그린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북유럽 지역, 이런 추운 지방은 굉장히 독주가들이 많아. 작업을 하려면 몸을 데쳐야 되거든. 그래서 보드카의 어원 중에 하나가 생명의 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술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장복을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더욱더 강한 술을 요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진짜 러시아에서는 일정 도수 이하의 맥주는 법적으로 술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 나이 제한이나 이게 없어. 미네랄 워터야. 그래서 일정 도수, 분명 맥주거든? 비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주류가 아니야. 법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북유럽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술 사러 오는 것들을 편의점에서 굉장히 2병 이상 못 사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건 국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관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주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러시아는 원래 문화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엄단하진 않아.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전체적으로 간이 안 좋겠는데요? 내가 만난 애들은 간이 한 3개씩 있는 것 같았어. 평균 수명이 좀 짧아. 아, 러시아가. 이게 술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겠지. 근데 하여튼 평균 수명이 다른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선진국 비해선 좀 짧은 편이다. 마지막 4는, 러시아에선 4,000km 이상 되지 않고선 멀다고 하지 말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쳐봤거든? 406km 나와.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10번 갈 거리 정도 되지 않고선 멀다고 하지 마라. 뭐 얼마나 도대체 넓길래? 지구상의 국토의 한 6분의 1이 러시아야. 러시아는 기후가 너무 안 좋잖아. 맨날 눈 내리거나 폭설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자동차나 그 비행기나 이런 게 사실 원래 계획대로 운항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어떤 계절적 시점에는. 워낙 기상 악화가 좀 심하군요. 그렇지. 그래서 원래 러시아는 보편적으로 철도를 많이 이용해. 그래서 세계 최고의 철도 나라 그러면 다 러시아를 꼽아. 그런데 내가 간 그때가 아까 추웠다고 했잖아. 추워서 원래 차로 가면 안 되는데 철도로 갈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별로 안 멀어? 딱 그러더라고. 별로 안 먼다고 했는데 5시간을 가는 거야. 그런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러시아와 아닌. 네, 러시아와 아니었는데도 5시간을 가는. 잠깐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났더니 뭐 한참을 또 가. 그랬더니 1시간 반을 잤어 내가. 그래서 거의 다 올리나 보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자도 된대. 그래서 자고 일어났어. 그럼 3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더 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왔대. 거의 다 왔다 하고 2시간을 더 가는 거야. 무슨 가깝다고 하면서 5시간을 가냐 했더니 4,00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먼 데가 아니야.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런 오지를 갈 때는 차를 반드시 2대를 같이 이동해야 돼. 한 차가 퍼질 수가 있잖아. 그럼 뭐 그 차는 퍼지면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차를 수리하려고 누굴 부르면 다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차 안에서 얼어 죽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땅이 넓으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는 농담이 아니라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구리 정도를 빼고는 전 세계 매장량 1등부터 5등까지 다 포함돼. 땅도 워낙 넓고 발굴하려고 사람 좀 보내놓으면 여긴 추워요. 여기 못 살겠어요. 차가 안 가요. 잘못했으니까 보내주세요. 이 소리만 하지 발굴을 안 해. 그래서 아직 뭐가 있는지 다 모르는데 지금 것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5등 안에 다 들어. 이 얘기하신 3가지의 사.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뭘 만드는 나라잖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원자재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산업에 있어서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메카 국가야.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는 진짜 세계 1차 산업에 거기가 다 메카야. 일단 나무, 벌목. 그 다음에 2번째 1차 산업인 곡물, 그 다음에 3번째 바로 광물. 근데 지금 말한 이 3가지 모두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3가지를 가장 원활하게 얻어오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교류협력을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우리는 응용과학은 아주 남다르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야. 근데 기초과학은 우리가 되게 약해. 아직까지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려면 좀 걸리는데, 특히 독일을 따라가려면 좀 걸리거든. 그런데 독일의 그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두 나라로 망명을 많이 했거든.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소련이야.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런 우주 물리학자, 그다음 생화학자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우주과학의 메카가 됐고, 그다음 우주 산업의 1등 국가들이 됐지. 바로 독일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해준 거거든. 후예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의 기초과학 우수한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과 우리가 뭘 해야겠어? 당연히 그 기초과학을 우리가 전수받아야 되지. 우리나라도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 게 우주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앞서가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 그리고 기초과학 중에서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 이게 바로 수학이 기반으로 된 건데, 암호학이야. 사이버 테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어떤. 그렇지.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자산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거든. 특히 아직까지 우리가 가끔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남북한이 지금 대치 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보다도 북한과 우리가 지금 상시 전쟁은 아니지만 전투 중에 있는 게 있어. 바로 사이버 테러야.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준으로야 하루 평균 해킹 시도가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아. 북한이니까 걔네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를 돌리기도 힘들 것 같단 말이죠. 하루에 뭐 한 2-3번? 넌 형이랑 차를 한 100년은 타야 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킹이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평균 공공기관 해킹 건수가 162만 건이야.
사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북한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석유를 비롯해서 많은 생필품들을 조달하는 가장 흔한 외화벌이가 사이버 해킹을 통한 코인 빼돌리기, 여러 가지 이런 일에 가담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정설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나라엔 여러 가지 관공서들의 기밀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북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62만 건의 하루 평균 해킹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막아야 되잖아. 이거는 총칼 들고 전쟁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비교 우위를 갖게 만들려면 러시아의 이런 수학이라든가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암호화, 기초과학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어. 왜? 북한의 해커들이 누구에게 또 이걸 사사받았겠니? 아, 러시아겠군요. 그렇지. 그리고 참 안타깝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막는 거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북한엔 인터넷이 안 돼. 북한에선 가장 영민한 친구들이 영순위로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해커들이야. 무슨 얘기냐? 북한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 그런데 북한 내에선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해커로서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 바로 가족들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확보된 직업군은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해커야. 그리고 해커를 북한 해커들이 북한에서 해킹을 시도하면 어느 나라에서 해킹했는지를 다 알지 않겠니?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 아니겠니? 그래서 최소 중국에서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외국 가서 살고 싶은 많은 북한인들이 이렇게 외국 나갈 수 있는 해커를 직업으로 가져.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은 재래식 무기로 싸웠고 2차 세계대전은 미사일과 전투기로 싸웠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이버 테러가 가장 대표적인 전쟁의 수단이다라는 게 일반론이야. 실제 2000년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이버 테러가 먼저 일어났다는 증거가 먼저 2007년에 시리아 핵시설을 미국이 타격할 때도 상자박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시리아 중앙정부들을 먼저 해킹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었고, 러시아가 2008년도에 그루지아 침공했었을 때도 그때 사이버 공격을 먼저 한 뒤에 침공을 했었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 기관을 러시아가 또 타격한 적이 있었거든. 이게 2017년도인데 그때도 사이버 테러를 먼저 했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도 러시아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